예, 아까 지금 다시 이제 멀티팩터 저자님이 칼국수를 다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황급히, 예,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멀티팩터의 저자이신 김바비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바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고 이번에 멀티팩트라는 책을 새로 낸 김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연결하는 게,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핸드폰으로 지금 연결된 상태라서 음성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본다. 그냥 라이브 채팅 하면서 김바비님 한번 모셔가지고 인맥발로 유명 저자를 한번 모셔서 책 이야기 한번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올리거나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아마도 예상컨대 김바비님께서 뭐 채팅을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게 뭐 책 한두 권 정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지금 김바비님 책 어떠세요? 지금 나오고 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힘든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순위를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경제경영 쪽에서 순위는 이제 20위권 안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순위 진입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제 오프라인 서점으로 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제 듣기로도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는데, 네. 이게 책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에서 바로 이게 주문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냥 서점을 갔다가 둘러보고 좀 읽어보고 괜찮다 싶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 판매량에도, 이게 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고 온라인 판매도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진입을 이제 노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2월의 신간이 막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 할 것 같아요. 1월에 나온,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사경인에게서 지금 1등 예스24 검색해보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월에 책이 나왔은 분들은 확실히 오히려 지금 또 운이 따라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2월에 이제 치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책이 순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잡게 코로나가 막아주니까 새 책이 좀 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하면서 드리는 게, 그 책 내용의 핵심 중에 운이라는 게 실제로 많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참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떠세요, 그 소감을? 근데 이제, 예, 그게 맞긴 합니다. 제가 뭐, 아무리 뭐, 원덕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제가 가진 자원에 충격전을 들이부어도 사실, 어떻게든 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 내용을 쓰면서 이 책이 더 그렇게 될 줄은 이제 예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책 이야기 한번 하죠. 지금 약간 제가 뭐 약간 스포 비슷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큰 틀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번 책인 이제 멀티팩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큰 물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제 책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성공에 관한 내용이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련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공에 관한 컨텐츠는 대단히 많거든요. 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이제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관련된 비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대단히 많은데, 문제는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 책은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익히 알려진 성공을 주제로 해서, 네, 그 실체를 한번 펼쳐본 거죠. 과연 그것이 그런 뭐 요건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성공한 네. 것인지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성공을 얘기할 땐 노력이 반드시 따라오는 주제로 다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네, 노력. 네, 노력 중요하죠. 사실 노력 중요하고 저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근데 노력만으로 이제 요소를 설명할 수는 없죠. 성공에는 요소를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투자 성과에 있어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그 투자 성과를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문적인 요소도 있고 타이밍 요소도 있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실물 경제, 그리고 기업이나 뭐 이런 환경 하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기업들이 초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했는지를 저는 이제 조사해서 책에서 되게 담아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사례가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공에 관한 콘텐츠에서 기업을 다루면은 이런 성공한 기업이 대단히 막, 잘했다. 이런 되게 훌륭한 기업이다 하는데, 제 경우는 그건 아닙니다. 약간 위인전 같이 약간 부풀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된 자료나 기사나, 공개된 자료나 기사 등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자료를 또 추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개된 기업 입장에서 좀 불편할 만한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별 수는 없는 거죠.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무슨 질문을 하겠다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약속한 거 없고요. 그냥 전화 드린 거. 근데 이거 술술 다 저보다 이렇게 언변이 좋으신 것 같아요. 술술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면 최근에 다른 모 출판사에서 번역된 Success Equation, 제가 최근에 서평을 한번 한 적도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좀 연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국 저자가 새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썼으면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한 책에서 소개된 사례 같은 거 하나 소개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피터왕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식제 관련해서 방송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상장사 얘기를 하나 이제 인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 책에서 든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네네네. 관련된 내용. 네네. 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2010년대 들어서 이제 K-뷰티 붐이 일면서 한참 이제 서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드 논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매 운동이 촉발이 되면서 K-뷰티 붐이 이제 한 군데 꺾이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실적이 추락을 했었죠. 근데 네, 박살났죠. 네. LG생활건강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보면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適当한 원인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원인을 찾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사례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실적이 꺾인 것만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사드로 인한 불매 운동, 그리고 유커 중심에서 이제 따이공 중심으로 이게 K-뷰티 소비의 방향이 옮겨간 시장이 이렇게 바뀐 거를 원인으로 삼을 수 있죠. 근데 LG생활건강하고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LG생활건강은 실적이 계속 상승했거든요. 꺾이는커녕. 네네. 그러면은 무슨 불매 운동을 아모레퍼시픽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두 기업의 명확하게 갈리는 이제 그 차이를 보고, LG생활건강은 이제 그 변한 시장에 이제 잘 대응하고 잘 발을 맞췄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1위 기업임에도 그러진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의 결정은 책망하는 방식이 돼요. 한쪽은 칭찬하고 잘 된 것은 칭찬하고 잘 안 된 것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정말로 그게 맞느냐,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1위 기업들이 변한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던 상황과 이제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원의 차이를 보려면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겠지만은 지금 코스메틱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기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중가, 고가부터 해가지고 모든 라인업에서 다 경쟁력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 라인도 되게 탄탄하죠. 중국 쪽하고 유통 채널도 되게 강력하게 연결돼 있고요. 네네. 근데 따이공으로 이제 그게 바뀌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따이공한테 판매를 좀 줄였습니다, 오히려. 네. LG생활건강은 따이공들한테 판매를 늘렸는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줄였어요. 이게 왜 특히나 이제 그 불매운동 한참일 때 2017년 9월이었죠. 원래 면세점에서 따이공들이 주로 따이공들은 이제 모르신 분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자면, 따이공들은 이거 도매상입니다. 네. 보따리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이제 대거 이제 화장품을 사들여 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17년 9월에 판매 제한을 오히려 더 빡세게 걸어버립니다. 원래 이전까지 헤라하고 서로도 이런 거에 개당 구매 제한수가 10개였어요. 근데 17년 9월에 그걸 5개로 낮춰버립니다. 네네. 완전 시장의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결정이었죠. 네. 근데 그게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따이공을 통해서 이제 유통 채널이 하나 또 뚫려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유통 채널이 몰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브랜드 가치고 브랜드를 이제 우선시 한다면은 그런 우회, 허가받지 않는 그런 리셀러한테 이거 상품이 넘어가는 건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럼요. 네. 하고 소매 가격도 통제하려고 하죠. 당연히. 네, 가격 통제 안 되고 브랜드 관리도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가치도 탄탄했고 유통 채널도 원래 완전히 갖춰져 있는 곳이었기,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따이공한테 넘겨준다는, 따이공한테 더 물량을 늘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네.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근데 반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전자 코스메틱 분야에서 지금 LG 생활건강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LG 생활건강은 고가 라인업에서만 경쟁력이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거는 브랜드 파워도 비교적 약한 편이고요. 유통망도 이제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이공한테 이제 상품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결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홍성택 교수가 쓴 그 그로잉업이란 책에서 보면은 LG 생활건강이 그때 당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네네. 그 책 나오죠. 예. 타오바오 쪽에 직접 유통망을 뚫기도 했어요. 타오바오 쪽 판매자들한테. 네.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이면 이제 어떤 고가 라인업을 중시하는 화장품 회사들이면 잘 하지 않을 결정이에요. 그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자기네 브랜드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구찌나 뭐 이제 루이비통이나 이런 가방들이 아무 판매망에서 다 팔리지 않는 것처럼요. 걔네들은 중고마저도 자기네들이 매입해서 중고 가격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똑같은 이제 그거를 밟아온 게 아모레퍼시픽이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던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따이공에 맞추지 않는 게 최선의 전략이었고, 그쵸. LG 생활건강은 뭐 이럴 게 기회 비용 자체가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따이공한테 이게 판매망을 열어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실적 상승을 이뤄왔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그 실적 결과가 차이 나온 게 중국 내의 유통망이 어느 정도 그런 잘 안 먹히고 오히려 따이공에 의한 매출의 역할이 유효하게 잘 되면서 실적이 갈리게 됐다? 그래서 네. 주가도 갈리게 됐다. 네, 근데 이게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내린 결정, 과거 내린 결정이 결국 미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니까요. 만약 브랜드로 이제 점점 이제 가자면은 따이공정의 유통망을 열어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불리하게 또 돌아갈 수도 있죠. 브랜드로 싸움으로 가게 되면요. 또 이제 더 미래 또 반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결과가 나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과만 보면은 지금 현재 결과만 보고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사실 매우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게 사실 이렇게, 성공과 결과라는 게 사실 이렇게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네네. 제 책에서 다룬 게 또 이제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판단해버리면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인사이트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의 한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김바비님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하는 고가 전략이랑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식적일 수 있으나, 그런 사드 사태 이후로 한한령으로 인해서 생긴 시장의 지금 현재 중기적인, 뭐 장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기적인 변화를 봤을 때 오히려 LG 생활건강의 방식이 매출이나 뭐 그런 실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게 꼭 정상적인,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상에 보면 정상적인 프리미엄 전략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LG 생활건강이 좀 잘 먹힌 경향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후에는 현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LG 생활건강 쪽도 이제 프리미엄 상품 구매 한에서는 이제 구매자를 좀 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뭐 내용 중에 뭐 공감하거나 이런 내용을 채팅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그 짓궂은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식이라면 제가 알기로 저는 그로잉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LG 생활건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약간 M&A나 이런 걸 잘 하시는, 자본 배치를 잘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과 관련돼서 LG생활건강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저자로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오히려 성공 신화나 성장 스토리나 그런 기업의 성장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좀 너무 희화가 아니라 너무 장밋빛으로 너무 예쁘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성별에 대한 그게 편견을 가지고 들은 표현이 아니라 그냥 결혼식장에 풀 메이크업이 잘 돼 있는 신부, 예쁜 신부 같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냉철하고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성공이나 그런 주제로 이제 다룬 뭐 분석들은 되게 많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호와 소음은 구분해서 소음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입장인 거죠. 네네. 모든 사실 정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다가지고 뭐가 잘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잘 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짐 콜린스의 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뭐 굿투 그레이트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잘 되는 기업들 모아놓고 공통점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다 그 기업들 다 실적 하락하고 몰락해버렸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현재 이 상황에서 결과만을 보고 지금 현재 잘된 기업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소음이 많이 섞여 있고 후광 효과가 가격과 성과라는 후광 효과가 많이 섞여 있는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할 때 있어서는 이런 소음을 되게 많이 걷어내는 작업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소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면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정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저도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고 그러니까 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중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리고 그러면 생산되는 정보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들어주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게 중요해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참 소음을 걸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동의를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비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스토리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사실 항상 우리나라의 이런 토론 문화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책을 냈거나 저도 이제 요새는 책이 좋은 책, 별로인 책이 나오면 코멘트를 안 하고 좋은 책은만 코멘트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책이든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이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잘하려고 해보고 하는데 초를 치냐 라고 해서 우리는 약간 좀 날카로운 비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대도안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개진상같이 말을 하면 아무 말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그 문제점 있는 걸 지적을 하거나 하면 또 삐딱선 탄다고 쟤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남 잘 되는 거 못 보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짓궂게 질문을 드리자면 굳이 이런 시선을 견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좀 제가 좀 날카롭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 소명감이나 아니면 나는 그래 나 그런 놈이야 라고 하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죄송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짓궂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그런 비평이나 날카롭게 분석하는 부분을 삐딱하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반골 기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네. 좀 하다 보니 미안해가지고 좀 질문을 다시 순화해서 잘 바꿨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측면을 좀 많이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도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거였고요. 성공에 관한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제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이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에서 조금 더 이제 소음을 걷어내는 작업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중에서는 사실 그런 책들이 적어도 국내 책 중에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실 이 책을 쓰긴 했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네네. 아,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최근에 캠피셔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캠피셔의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비평하거나, 뭐 그런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색한 경향,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점잖지 않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하는 뭐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쟤 약간 좀 삐딱한 애인가 보다라고 하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이에 더 이야기 안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해외 번역서 같은 책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밸런스를 찾는 입장에서 좀 들어볼 가치가 있다. 거기서도 소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바비님 책은 오히려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희망차고 좋은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아니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날카롭게 잘 지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책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좋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해당 게 뭐 기업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업에 몸담고 있고 기업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의 노고나 뭐 그런 거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후광 효과 때문에 뭐 좀 이제 오염된 데이터나 그런 걸로 해서 소음이 많이 낀 데이터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린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채팅창에 계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요. 재밌는 질문이 혹시 나오면 가장 우수한 질문을 보내신 분에게 멀티팩터 책을 저자가 직접 사인해 주실 거죠? 예, 뭐 보내드린데 그렇게 돼요. 네, 사인을 직접 해서, 네, 닉네임 적어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 마구마구 올려주시고, 네, 책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다시 중간에 오신 분들에서 지금은 멀티팩터라는 책을 쓰신 김영준, 필명 김밥이라는 필명을 쓰신 김영준 저자님과 지금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어필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짓궂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려다가, 네, 이게 내가 좀 과하구나. 너무 몰아세우나? 그래도 안면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약간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왕 해드리는 김에 좋은 질문을 하나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책을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인가? 하여튼 그 책, 네네네, 모부신의 책, Success Equation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11장만 빼고 11장이 너무 이렇게 좀 재수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재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책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생각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뭐 제가 앞서 조금 코멘트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책보다 내 책이 낫다. 뭐 비슷한 맥락이 좀 들어있긴 한데 그 책보다 내 책이 낫다라고 어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한번 해보면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마이클 모브신의 그 Success Equation 책은 저도 읽어봤지만은, 사실 Success Equation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는 책이죠. 물론 제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제 책은 조금 더 이제 실물 기업,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막 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신사라든가 뭐 스타일란다라든가 로레알의 6천억이 나온 스타일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다루어서 그 기업들이 성공한 과정에서 어떤 팩터 요소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부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성공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마이클 모브신 책도 너무 좋고 이제 대단한 저자죠. 대단한 전략가고요. 투자 전략가고요. 하지만 그런 마이클 모브신의 책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제 책에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의 사례이고 국내 사례는 또 이제 자세히 또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점에서는 제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제가 흥미를 조금 더 이제 읽는 분들에게 재미를 좀 더 돋보기 위해서 사례 중심을 풀었는데, 사례 중심에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는 마이클 모브신의 책과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브신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나온 거 읽으면서 되게 좀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이제 뭐 대단한 투자 전략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책도 좋은 책이지만 제 책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내라는 측면과 국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홍보를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종호님께서, 네, 요새 문종호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멀티팩터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책 제목, 멀티팩터라는 말이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책 제목을, 멀티팩터를 책 제목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뭐, 어떤 정의에 의해서 출발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멀티팩터라는 거죠. 제가 기존에 우리가 성공을 얘기할 땐 노력 혹은 운 이렇게 단순히 한두 개 가지 요소로서 이제 성공을 설명한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제 책 같은 경우는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노력이나 이제 뭐 재능도 필요하지만은, 뭐, 자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행운 같은 것도 운 자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나 심지어는 사람의 외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에 다 영향을 미치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멀티팩터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제목을 정할 때 좀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멀티팩터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이제 좀 바짝 하고 떠올랐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제목 자체는 사실 제목 자체를 정할 때 이거는 유진 파마의 3팩터 모델에서 이제 네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제 멀티팩터라고 붙인 거였죠. 그리고 이게 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요. 박희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켓컬리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한번, 마켓컬리 잘 몰라서, 혹시 채팅방 지금 보고 오는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켓컬리 같은 일종의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시장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전에 집필하셨던 골목의 전전과 연결해서 오프라인 상용과 비교해서는 온라인 식품 판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박희영님 질문이 약간 복합적인데요. 이게 이번 책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로 하기에는 좀 많이 갔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지난번 책을 쓰신 게 골목의 전쟁이라고 해서 상권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책을 토탈해서, 이런 콘텐츠 좋죠? 책 하나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책 바탕으로 지난 책까지 포함해서 마켓컬리랑 온라인 오프라인 식료품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아마존이 식품회사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저자께서 그 두 책을 쓰시면서 뭐 이런 데선 어떤 운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뭐 그런 특이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그런 복합적인 게 있으신지 편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박혜영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일단 먼저 답을 하자면은, 저는 일단 온라인 식품 판매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확장되고 커질 거라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어차피 식품을 식품을 이제 뭐 사먹는 채널은 이제 뭐 집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이제 주문을 해 먹는 것과 밖에서 사먹는 거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 지금 영역 자체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 밖에서 사먹는 것 같은 경우는 경험 자체를 중요시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그 위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자영업자의 위치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가정 간편식이라는 HMR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들이 이제 거기다 주력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루에 이제 먹고 있는 게 끼니의 영역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더 많이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식품 판매 쪽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온라인 식품 판매 시장.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의 이때까지 이제 식사를 판매하던 온라인에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식사를 판매하던 자영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거든 이제 음식을 잘한 것뿐만 아니고 비주얼적인 측면이나 즐거움, 엔터테인 측면에서 이제 충족이 되는 곳이 이제 살아남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식품 판매 시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멀티팩터라는 그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고 멀티팩터라는 책을 최근에 두 번째 책을 쓰신 네, 김영준 김바빈인가 지금 네,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최초로 전화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지금 질문 받고 있는데요. 이제 답변을 들으면 자영업이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코드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랑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골목식당 상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뭐 그걸 어떻게 해달라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그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는 참 해피한 일이고 그 사람한테도 행운이고 해피한 일일 수 있으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시장 트렌드 자체가 개인 사업자한테 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뭐 혹시 이제 뭐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사후에 편집할 때 제가 걷어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는 걷어내 달라고 하면 딱 걷어낼 테니까 편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제 뭐 취지나 목적도 좋고 이제 되게 그 자영업자들한테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교육을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이제 거시적인 메가 트렌드 자체를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를 줄이고 이제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네네네. 있잖아요. 원래도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 그거 자체가 더 크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배달이 중심이 되고 방문 자체를 줄일 경우에는 배달을 통해 하는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에 잘 되는 뭔가 경쟁력이 있는 곳에 집중화를 불러온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곳은 전보다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안 되는 곳들이 이제 과거보다 많아질 거고 많이 사라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그 점에서 보자면은 골목식당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지금 현재 자영업의 시장 자체가 위축소되는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영업 시장이 제일 힘든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는 플레이어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공급자들이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 때문에도 이게 적정한 자영업자 비중이 더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 구조조정의 단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과 환경 변화 때문에 그것들이 더 앞당겨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골목 식당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저도 이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다가 저도 열받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자영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무리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원인주님이 질문하신 거랑 연관지어서 좀 생각된 게, 원인주님이 이제 플랫폼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 자체로도 한번 여쭤볼 만한 게 있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아까 자영업 이야기를 하면서 연관시키면, 자영업의 플랫폼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배달 서비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이제 자영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뭐 교촌치킨이나 옛날에 제가 한때 좋아했어요. 그런 데서 배달 서비스를 하면 알바를 직접 고용해서 배달을 시키는 시기였는데 도미노 피자나 뭐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배달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이고 이제 그런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요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시장 트렌드 변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달 직원을 안 뽑고 아웃소싱을 시키게 된 건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현재 진행 중인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드는 생각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뭐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O2O가 단순히 발달한 건지 최저임금이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원현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라고 하셨는데
제 책 파트 중에서 이제 마켓 컬리 파트의 경우에는 후반부에 제가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있긴 합니다. 플랫폼에, 저것도 마켓 컬리도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중요시한 건 결국엔 시장을 장악하는 것인데,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켓 컬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플랫폼 기업을 이때까지 바라볼 때는 이때까지는 그 시장을 장악하기만 하면은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많이 접근들을 했었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다가 지금 현재 지금 실제로 수익을 잘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당장 위워크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이제 IPO 때문에 처음 이제 한참 이제 부스팅이 되었다가 그게 IPO 때 자료가 나오면서 확 거품 이제 사라져 버렸죠. 어떤 회사가요? 위워크 말입니다. 위워크. 아, 위워크. 아, 예, 미국 회사. 네. 시장 장악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별화할 수 있냐도 이제 플랫폼이 있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글을 쓴 거긴 한데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추가를 하다 보면은 과점 시장의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과점 시장 모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제한적인 독점을 만드는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네. 상품 자체를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거의 동일한 차별적인 재화가 아닌 동질적 재화를 취급하는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가격 경쟁으로 가서 이제 수익을 다 갉아먹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임대한다는 비즈니스는 측면에서는 되게 차별을 만들기 어려운 플랫폼에 해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도 한때 되게 피말리는 이런 가격 경쟁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이란 플랫폼 자체가 결국에는 유통 자체가 유통망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올리는 상품들은 거의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당장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마트들이 이제 출혈 경쟁을 일으켰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수익성에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별적인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PB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아예 차별적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경쟁에서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채널들을 플랫폼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들이 이제 해외 쪽에 다른 이제 다른 영화 유통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만 끌어다가 이제 취급을 했었으면은 사실 플랫폼으로서 아무리 이제 지금 현재 거대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없겠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까지요. 네.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다른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자신만의 시장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플랫폼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간 제 개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시장 자체를 미래를 전망하는 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셨죠? 제가 답을 하다 보니까 앞에 또 하신 배달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자영업자의 속사정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뭐 이런 캐주얼한 질문이었어요. 네. 네, 사실 치킨집이나 사실 중국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직접 이제 배달하는 분들을 다 고용을 했었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배달 대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대행 업체들도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고 웹하고 모바일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기업화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대행 업체를 이제 대규모로 기업화해서 키운 것 자체가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배달 플랫폼들이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자영업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앞으로 경쟁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전문화와 기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쪽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임대료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간 것 같아요. 플랫폼에 올리는 것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플랫폼 올리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또 광고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고를 뭘로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노출되는 순위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또 다른 비용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 좋은 위치에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요식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나, 그 배달 앱에서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자기를 노출시키느냐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다 거기서, 여기서 돈 빼서 절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더 커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SNS상에서 시니컬하게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혹시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에 이제 경험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보와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너네는 뭐 쉽게 되게 말하는데 그럼 어떤 게 정보고 어떤 게 소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김바비님께서 지금 이제 뭐 책도 쓰시면서 그 내용에서도 많이 다루었다면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보와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이라 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맞는 결정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좀 붙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왜 정말로 그런가? 왜 이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정에도 맥락이 있고 선택에도 맥락이 또 보는 입장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 맥락 자체를 좀 추적하려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예를 들면 제 책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작년이 스타벅스 20주년이라서 스타벅스의 성공에 관한 기획기사, 분석기사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역추적을 해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럼 왜 이쪽에 고급화,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기사의 성공 분석 기사의 고급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고급화 전략을 취한 다른 기업은 없었는가? 네. 한번 의문을 제시해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과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결정은, 모든 과정과 결정은 사실 그 개인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이란 맥락에서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이제 추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과 맥락을 알게 되고, 그 결정의 맥락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음들이 많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긴 하네요. 좀 비판적인 글 읽기 읽고 책 읽기 뭐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거 이번에 쓰신 책도 다른 저자분들의 책이나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글 읽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집대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이제 고정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아까 책 이름을 왜 이걸로 지었느냐는 이해는 했는데 네. 그 책 이름이 너무 감이 안 오게 좀 잡은 감이 있지 않나요? 혹시 뭐 다른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이게 약간 의논 상황에서 다른 제목은 없었나요? 혹시 이게 여담으로 한번 떠들어보면. 출판사가 일단 이번에 이제 출판사 측에서 긴 제목은 원치 않았고요. 네, 참고로 이 출판사는 제 책 똑똑한 매당수를 쓴 출판사랑 같은 출판사입니다. 네. 네, 그렇게 원치 않았던 출판 쪽에서 제목을 짧게 정하다 보니까 그 제목의 제약 자체가 많았고요. 네.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중에서 제일 남긴 그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피트 미투병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자는 제목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네네. 저도 네. 뭐 그랬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지에도 권한이 없어요. 네. 네, 표지 선택권도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10세 때 TC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바꿨잖아요. 그때까지는, 네,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네네. 그래서, 출판사에 정했지, 좀, 뭐, 나는 모르는다. 선긋기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선긋기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요. 혹시 본인이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본인이 원했던 제목 있나요? 긴 거 싫었다고 하니까 왠지 긴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긴 거가 아예 없었고요. 아예 애초부터 시작에 제목을 정할 때부터 짧은 것만 하고 들어가가지고. 딴 거 뭐 있었어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한번. 궁금하니까.
전적이 골목의 전쟁이라 가지고 이제 아. 골목과 관련된 내용, 골목과 관련된 이제 제목을 이제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좀 빼자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딱히 마음에 드는 제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요게 그나마 제일 최선의 선택이었다. 예, 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거정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안 나가시고, 질문하신 분들 다 안 나가시고 다 계시죠? 그래야 제가 추첨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혹시 지금, 채팅방 지금 채팅 다 보고, 올라온 거 다 보고 계시죠? 책을 한 권 드려야 되니까, 가장 날카롭고 괜찮은 질문, 이 질문 잘 마음에 든다 싶은 거 하나 한 분을 질문해주신 분 한번 골라보면 어떤 분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린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인데 세 분께 다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 세 분이 누구였나요? 한 분은 문종원님, 그리고 문종원님, 네, 문종원님, 원앤준님, 네, 박희영님이셨죠? 박희영님이요. 네. 네, 지금 방에 계시죠? 방에 안 계시면 나가리 됩니다. 지금 문정호님은 아직 계신다고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셨고, 다른 두 분, 네, 원앤주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주신 분이 박희영님, 네, 채팅에 지금 나 지금 듣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나 당첨된 거 확인했다고 채팅을 꼭 바로 올려주시면 당첨이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계셔가지고, 채팅만 오고 딴 데 나가시지 않고 지금 다 계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충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박희영님 계신다고 하시네요. 박희영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원앤춘님만 답변 주시면 이제 세 분 다 당첨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 하면서 뭐 책 쓰는 과정에서 책 쓴다고 이제 제가 듣기로도 저는 이제 사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 쓴다고 이야기하고 원고 쓴 지가 조금 시간이 됐었는데, 뭐 어떤 원고 업데이트하고 하느라 제일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을 신경을 가장 써서 하느라고 많이 애를 먹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이번 책은 제가 이제 원고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해서 딱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사실 작년에 제가 외부 기고가 120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외부 기고가 120건 있었어요. 기고, 네네. 말이 120건이 사실상 3일이나 한 거니까요. 네네네. 기고 엄청 하시던데 보니까.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되게 책을 쓰는데 좀 길어졌고요. 제가 이제 전반부는 사례 중심으로 이제 많이 풀어뒀습니다만 사실 제가 좀 힘을 많이 두어서 쓴 부분은 후반부예요. 재미 자체는 아마 전반부가 더 재밌을 겁니다. 사례 자체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후기를 읽어보더라도 후기나 이제 서평을 읽어보더라도 전반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 나름대로 이제 힘을 들여 쓴 부분은 후반부였습니다. 후반부 자체가 이게 불확실성과 확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 자체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는 후반부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반부 중심으로 읽으면 재미있겠지만 후반부는 조금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서평에도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보긴 했었거든요. 네네. 저도 빨리 한번 읽어보고, 날카로운 지적하겠습니다. 저기, 설마 모부신 책처럼 11장처럼 좀 현학적으로 겉멋 부리면 제가 여지없이 까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가차 없어요. 되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모부신 그 책 11장이 왜 힘들었냐면, 되게 어렵게 써요. 되게 문자 써가면서 자기가 대학 교수인 걸 티내면서 어렵게 쓰는데, 해석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한 5번 읽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은데, 자기 주장을 막 되게 현학적으로 풀었는데, 힘들게 들었는데, 대도 안 하는 소리다. 오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차게 깠거든요. 그분이 원저자가 약간 겉멋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았는데, 김바비님은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 대차게 그냥 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안티팬도 팬이라고 어그로 잔뜩 끓여서 책 판매를 이제 높여드릴게. 도대체 뭐가 어쨌길래 피트왕이 저렇게 친한 사람인데 까느냐. 요런 걸로 어그로를 한번 끌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네네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네. 지금 약간 누구지? 원앤쭈님이 지금 답변 안 올리셔가지고,
인터뷰 네네. 끝날 때까지 답변 안 주시면 이제 여기서 탈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독자나 유튜브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는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쓴 거는 일단 책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전제한 게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를 해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되게 과거를 돌아볼 땐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릴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 미래에 관한 것도 알 수 없고 현재의 정보 사실 다 우리가 포착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책을 쓰는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깊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 수준에 맞게 쓰기 때문에 아마 제 책을 읽으시면서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좀 더 주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책을 읽고 뭐라도 하나 좀 인사이트를 건져갈 수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인터뷰는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고 반응 좋으면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봄에 날씨 좀 풀리고 했을 때 서울 모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이 책, 멀티팩터라는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라는 한 10명 내외?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10명 내외? 규모를 미리 예상 가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책 모임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때, 혹시 저자님께서 한번 직접 와주시면 영광일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저야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확답을 받았으니까, 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박제를 해놓고 하고요. 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곧 끝나니까,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채널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이랑 또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두 분 박희영님이랑 문종원님, 네, 연락처랑 배송 주소 남겨주신 거 확인했고요. 그쪽으로 이제 저자한테 전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서평을 남겨주실 거죠? 예의상? 네, 블로그에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요 라이브에 대한 콘텐츠 올라오면 거기다 댓글로 좀 길게 책에 대한 설명을 쓰거나 그렇게라도 가볍게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